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월요일 신임 여야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한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벌어져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이 벌어졌고 475명이 체포됐고 한국인 300여 명이 지금 구금된 상태로 전해졌거든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여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최근 들어서 이제 한미 통상 과정에서 뭐 3,500억 불, 우리 돈으로 이제 480조 가까운 돈을 어떻게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이 저런 태도를 나온다. 지금 FBR라든지 10여 개 기관 단체에서 장갑차라는 헬기까지 동원해서 지금 뭐 대대적인 뭐 체포 작전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의도가 뭔지 정말 순수하게 어떤 불법 이민자 색출을 위한 건지 아니면은 뭔가 이후 통상 과정의 디테일 과정에서 한국에 압박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조지아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이 110여 개 기업이나 진출해서 미국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전체 상당히 지금 기여를 크게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뭐 여러 가지 지역,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저히 저렇게까지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벌일 상황이 아닌데 저렇게 하는 거는 뭔가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나름대로 고난도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는지 이게 문제를 우리 정부가 좀 빨리 신속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배경이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배경이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주지사잖아요. 그 주지사인데 이 주지사는 누구냐면 브라이언 켄트라고 해서 2019년에 주지사 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에도 여러 차례 왔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2024년 6월 달에 한국에 방문해서 그 조지아 나이트 인 코리아라는 그런 행사도 하면서 우리 기업인들하고 계속 만났고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조지아주가 한국 기업들 때문에 이렇게 날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조지아주의 한국인들이 지금 미국 전체 내에서 3위다. 그 LA 그리고 저 뉴욕하고 워싱턴 지역에서 아틀란타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도 많이 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게 31조 이상 거기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아주로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은인의 나라예요. 그래서 많이 와서 자기 기업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예. 느닷없이 저렇게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을 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쪽에서는 앞서면서 뒤통수 치는 그런 수법을 쓰는 건지. 근데 조지아주에 그러면 이 브라이언 그 주지사가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건지 그게 좀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아니면 혹시라도 이게 지금 그 국토안보수사국은 독자적으로 자기가 움직이니까 거기가 가장 많은 그 근로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얘기했던 단속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다고 밀어붙였는데 근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그런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밀고 들어가서 이 사태를 만들어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후자라면 그러면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자라면 우리하고 악수하면서 뭔가 더 밀어붙이기 위해서 했다면 그거는 또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트럼프가 바로 협상을 하고 또 브라이언 그 주지사가 그렇게 우리하고 친한적인 발언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뒤통수를 친다? 그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뭐 한국에 대해서 정말 이 같은 미국의 냉탕과 온탕, 온도차가 좀 굉장히 좀 급격한데요. 트럼프 대통령 저희가 조금 전에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당국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다라고 일단 두둔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뭐 항의와 유감을 표하면서 또 현지에 총영사를 급파를 해서 대책을 지금 서두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외교적 파장 자체는 불가피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나라든지 가만히 있기 힘들잖아요. 예. 더구나 최근에 대통령이 가서 정상회담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이 그 3,500억 불에다가 또 1,500불을 더 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알기에는 그 지난달에 그 7월 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도 가서 이 브라이언 캠프 그 지사하고 만났어요. 네. 그래서 서로 상호 협조 관계 맺자고 막 이랬는데, 이런 거는 거의 유례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협조 관계를 막 맺자고 하다가 갑자기 단속에 나서 그런 거는 좀 이해가 하기 어려운데, 우리로서는 어쨌든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죠.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니네 기업에다가 조지아주에다가 공장 어떻게 짓느냐.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기술자들도 가야 되고 여러 사람 가야 되는데 이런 식의 태도가 뭐냐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훈훈하게 끝난 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이 같은 상황이 좀 펼쳐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풀어가야겠습니까? 일단 이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대외 여러 나라들 상대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어요.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 갈피를 못 잡겠다. 말은 좌충우돌 리더십인데 항상 그래 왔었어요.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영수회담 할 때도 아주 부드럽은데 갑자기 뭐 3시간 전에 툭 돌발적인 문자를 돌린다는 다른 대외 정책 우크라이나도 젤렌스키도 엄청나게 냉대하다가 또 갑자기 환대를 하고 푸틴과 아주 가까웠다 또 아주 멀어지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이 리더십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전제하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우리는 앞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를 봐라. 이렇게 당신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여론이 좋지 않다. 그럼 우리가 당신들을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아주 내가 입장이 곤란하다는 부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됩니다. 예. 또 하나는 뭐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당신들이 그렇게 하니까 북중러가 말이죠.天安門에 모여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말이죠. 반미 동맹, 반 트럼프 동맹을 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좀 외교적 수사를 동원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게 물어붙이는 것이 결코 당신에겐 당장 유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당신네들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다라는 이야기를 빨리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미대사 아직 없죠. 지금 강경화 전 장관이 지금 내정은 됐지만 아직 아그레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좀 대미 장구 채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시스템화해서 이런 그 돌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전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모레 이제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정청래, 장동혁 대표 당선 이후 처음으로 또 마주하게 되는데 악수를 나눌지에도 좀 관심이 쏠리거든요. 일단 여야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또 내란 종식과 그것을 통한 민생 회복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한 그러한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도록 진정한 악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야의 발언을 먼저 듣고 왔는데요. 지금 이 만남이 어떤 협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또 출발점의 모습으로 뭐 악수하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게 연출될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이런 뭐 영수회담을 갖게 된 거는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강경 일변으로 치닫던 이제 여당, 야당이 자리를 함께하고 여당 대표에 응했다라는 부분이 높이 평가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말이죠.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지향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되든지 이제 단미 동상 관련된 그래서 정파를 초월해서 국익 차원에서 힘을 합하는 모습, 그 다음에 협치, 대화의 물꼬를 트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비해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이 그동안 벼르고 벼르다던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마음껏 쏟아내고 그래서 뭔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번 회담에서 그런 모습 그리고 강성 우파들에게
자 두고 봐라 장성 봐라 내 장동은 이렇게 해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이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향점이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여야 영수회담을 보면 반드시 하나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선물을 하나씩 줍니다. 그 선물을 이제 어떻게 주느냐? 그게 이제 뭐 법안의 어떤 재논의일 수도 있고 어떤 정치적 물꼬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많은 걸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키지 않더라도 야당 대표에게 뭔가 선물을 줌으로써 야당 대표가 돌아가서 자기 당 의원들에게 혹은 지지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 강경 일변도의 그런 정책을 좀 턴 다운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제공하는 것을 대통령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 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선물이 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중재 분위기가 잘 만들어질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사실은 일단 만나주는 것 이미 하나를 줬어요. 왜냐면 그냥 같이 만나는 뿐만 아니라 끝나고 난 다음에 단독으로 예. 또 얘기를 하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이미 선물을 하나는 준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박수현 대변인도 얘기하지만 뭐 그 생산적인 악수가 되기를 바란다, 진정한 악수가 되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참 대한민국 정치에서 어쩌다가 여야 대표가 만났는데 진짜 악수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 토크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지 참 좀 씁쓸한데요.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잘못하신 거죠. 뭐 사람 같아야 악수를 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과연 악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번에 악수할 거예요.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랑 앞자리에 와서 악수를 하실 거로 보여지는데 아마 장동혁 대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뭐 보면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특검 수사 그렇죠? 그래서 뭐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이건 사법부 쪽에서 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뭐 항의 얘기를 할 것이고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도 할 것이고 또 민주당이 얘기하고는 특별재판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거기서 대통령이 얼마나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되게. 그거 사법부가 하는 건데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제가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는 않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 만남의 진정한 승자는 사실은 정청래 대표도 아니고 장동혁 대표도 아니고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 둘이서 싸우는 사람들을 뭐 불러다가 제가 뭐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국정의 지도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쪽 사람들은 서로 만나지도 않고 악수도 안 하다가 대통령 앞에서 서로 마지못해 악수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여야 당 대표들 참 쪼잔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대통령이 잘 중재를 했네. 이런 식의 모양새가 연출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마 다 염두에 두고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염두에 두든 안 두든 간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자주 만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아주 환영하고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영수회담이 성사가 된다는 게 야당 대표보다 대통령에게 오히려 좀 이익이 되는 자리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 그 대개의 경우는 야당 대표에게 이득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야 대치가 너무 심각하고 그것을 이렇게 중재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영수회담이 성사가 되면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일단 의제 장 대표가 어떤 것들을 좀 들고 올까요? 일단 뭐 쏟아내고 싶은 이야기들 그다음에 요구 조건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이제 야당 대표의 격렬한 어떤 토해냄 그리고 전방의 어떤 요구 조건을 상당히 경청하는 모습,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만은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돌발적인 발언들을 많이 할 수도 있죠. 뭐 트럼프처럼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워낙 강성 우파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고 또 단단히 벼르고 영수회담을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무리한 그런 조건이나 이런 제시할 수도 있더라도 대통령은 트럼프를 대처했을 때 잘 대처했듯이 상당히 수용을 하고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일단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란 특검 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사 압수수색, 그다음에 소속 의원들 국민의당
의원들 수사, 뭐 이런 소환 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특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으로서 뭐 큰 방법이 없지만 이를테면 이미 통과되긴 했으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선물로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어떤 식으로든지 야당 대표가 뭔가 우리의 입장을 설득하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쪽의 입장을 어떻게든 뭔가를 하나 더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그걸 찾아낸다면 이번 회담은 그야말로 이제 다 여야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성비위 사건의 논란이 계속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당에서도 이제 뭐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지만 피해자가 또 반박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파장은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파장이 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비위 문제가 요즘은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일단 성 관련해서 뭐 정치나 사법부 어떤 부분과 되게 이렇게 중형을 선고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 가장 개혁적인 기치를 높이 내걸었던 조국 신당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두 문제는 이제 그게 사후 대책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조국 신당은 당 이름에 조국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이렇게 조국의 정당입니다. 그리고 의석이 비례대표 전부 다 조국 한 사람을 위한 어떻게 정당이라기도 과언이 아닌데 신속하게 사과를 하지 못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어야 되고 뒤늦게 이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치도 취했다고는 합니다만 이후에 좀 더 발빠르게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조국 전 대표와 조국 신당 측에서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조국 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지도부의 입장을 보면은 당시에 이제 조국 원장이 수감 중이어서 뭐 책임이 뭐 개입할 권한이 없었다라는 입장인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건 정말 형편없는 변명이죠. 오히려 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의 분통을 터뜨리게 만드는 그런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 조국 사태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이 엄청 타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요. 사면을 해줬더니 계속 어떻게 보면 뭐 속된 표현으로 사고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 대통령 모두에게 굉장한 그 부담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분이 본인의 내로남불로 인해서 진보의 위선 이런 것들이 만천하에 공개된 그런 계기가 됐던 분이에요. 근데 또 하나 좀 이게 너무 심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당조차도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아니 뭐 그때 평당원이었는데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제가 수감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교도소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현충원을 갈 때 당의 모든 당직자와 이런 분들이 다 수행했지 않습니까? 평당원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상 그리고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편지까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 그분은 평당원이니까 뭐 이분이 책임질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당 전체가 내로남불이구나, 당 전체가 위선이구나. 라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국혁신당 성비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한 파장이 민주당까지 번졌습니다.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를 보고를 받는 즉시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즉시 지시를 했고 박균택 윤리감찰단장은 당사자에게 즉시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능한 한 최선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진보를 참칭하는 일부 좌파 정치꾼들의 성추문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사면 복권해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도 두고두고 비난받아야 합니다. 네,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을 진상조사 지시 하루 만에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 사건 때처럼 좀 조기 진화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 같은 대응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걸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최강욱 전 의원이죠. 근데 발언이 너무 세요. 이거는 중도층을 하여금 정말 화가 나게 하는 발언인데 뭐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냐 뭐 이런 표현도 했죠. 그리고 이건 뭐 개돼지 생각이다라고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저런 얘기를 들으면 야 이건 뭐 여야 불문하고 사람들 많이 화가 나겠다. 이 가뜩이나 날씨도 더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이 대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 신당은요 거의 뭐 사촌 혹은 뭐 나가서 한 가족처럼 생각하는 게 사실 국민적 인식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신당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이번에 사면했을 때도 그렇고 당연히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과 깊은 뭔가 서로 연락 교류가 있지 않겠다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국 신당에 저런 문제가 생기면은 불똥 민주당으로 튈 수밖에 없고 더구나 이제 지금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보는 분도 좀 헷갈릴 텐데 사실 민주당 소속입니다. 조국 신당이 아니라.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조국 신당 아니냐라고 하는데 민주당 쪽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건 분명히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다만 이제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 이걸 놓고 상당히 고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개혁 진영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너무 냉정하게 중징계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적당하게 넘어갈 수 없고 상당히 좀 아주 곤혹스러울 텐데 민주당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현재까지 그 징계 수위를 놓고 상당히 좀 고심을 하지 않을까. 그러나 강한 징계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강욱 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제 성 관련 발언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그런 전례가 있기도 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진보 진영 전체의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발언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계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더 이 상황을 더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면 저분이 교육연수원장이에요. 교육연수원장인데 그 이전에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또 무슨 박모 교수 그 교육연수원장 그리고 이번에 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들이 다 막말이라든가 성 관련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물러나게 되고 논란을 빚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저런 분들이 교육연수원장으로서 누구를 뭘 교육을 시킨다는 거냐 이런 비판을 아니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냐면 그 최강욱 의원이 어디 그 북콘서트 다니면서 이 찍들을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땅에다 묻어버려야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도약하고 발전한다. 이거는 정말 무슨 히틀러의 인종차별도 아니고 그 크메르 루지도 아니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라는 분이 가서 그런 북콘서트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조국 혁신당 가서 당원들한테 그 조국 그 대표 말이야 교도소가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그런 걸 가지고서 문제 삼냐는 식의 톤 그런 거 문제 삼으면 개돼지라는 그런 식의 발언 이거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그 불똥 조국 당으로부터 민주당으로 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새 또 좀 고성이 계속 오가고 있는 국회 법사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수사 중인 사건에 이제 뭐 국회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다라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이 비판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가 오래전부터 문제가 많은 쟁점 법사위 어떻게 보면 트러블 법사위가 되다시피 했는데 사실 모든 법이 이제 본회의로 가기 전에 거치는 게 법사위입니다. 마지막 그 노루목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법사위인데 그래서 이 법사위를 정청래 대표가 전에 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 바통을 물려주면서 6선 국회의원이었던 추미애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을 물려줄 때
조금 저래도 되는가 하고 약간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뭐 별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던 차에 또 국민의힘에서 아니라 될까 5선 나경원 의원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강대강으로 맞짱을 터라라는 식으로. 그래서 최근 솔직히 보면 나경원 의원은 근데 다른 중지는 몰라도 나경원 의원이 최근 들어 그 여야 투쟁에 전면에 나설 처지는 아니라고 이제 보죠. 사실은 내란 사건 당시에 선봉이 있었고 계엄에서도 항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호위무사 역할을 너무 강도 높게 해서 야,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된 셈이냐 이런 우아심을 갖고 상당히 또 솔직히 비판의 화살을 쏟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사위에 가더니 완전히 다시 제2의 호위무사가 돼서 아주 맹렬히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물론 좋습니다. 이제 그 민주당이 너무 이제 무리하게 하는 걸 제동을 걸고 강력하게 투쟁하는 이런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만은 보면은 뭐 이를테면 뭐 초선은 가만히 있어 뭐 뭘 또 모르면서 뭐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뭐 추미애 대표 얘기했던 뭐 5선 시기나라는 게 말꼬리를 잡거나 말로 이렇게 투쟁하는 듯한 말로 모든 걸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저 이른바 추나 전쟁이라고 하는데 추미애 나경원의 두 사람의 격돌 국면이 이렇게 계속되면 국회가 계속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저는 전체적으로 국민들 그 중도층이 여야 모두로부터 동시에 이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본인 개인을 위해서도 저는 저런 모습이 투쟁적인 투사적인 모습이 결코 보기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야 설전이 계속 벌어지고 저희가 계속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일어서서 또 퇴장하는 모습이 반복이 됐거든요. 김용민 의원이 이제 뭐 사고치고 도망 나온 나 의원은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법사위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국민들은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그 나경원 의원 둘 다 그 법사위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법사위 중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국민들 정서에 너무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의 품격을 너무 떨어뜨리고요. 그거 나경원 의원 물론 이제 나경원 의원 전 개인적으로 그 근본적으로는 나경원 의원을 간사를 그 맡게 해주지 않는 것은 추미애 대표가 잘못한 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남의 당에서 결정한 것을 본인이 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건 잘못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경원 의원이 상대방 초선 의원한테 초선은 앉아 있어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거죠. 근데 오늘 김용민 의원은 또 추미애 위원장 법사위원장 대신 그 자리에 앉아서 사고치고 도망온 나 의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막말들을 계속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국민이 무슨 죄졌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앉아서 듣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정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정치인으로서는 본인들한테도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두고두고 다 저게 회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말씀들 법사위가 뭐 항상 그래왔다는 건 알고 있고 모든 갈등이 저기서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들도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말씀과 안 해야 될 말씀을 좀 가려서 하시라. 국민들 듣기 매우 민망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